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학생이 스승을 때리며 친구가 친구를 신고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60년 전 중국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 권력자의 복수심이 10억 명을 미치게 만들었고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문화재가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손바닥만한 빨간 책 한 권과 끝없는 권력욕을 가진 노인이 서 있었죠.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가장 미워했던 10년 중국 문화 대혁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대약진 운동을 알아야 합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어요.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까지 넘어서겠다는 거였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농민들을 공장으로 보내서 철강을 만들게 한 거예요. 집집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서 쇠를 녹이게 했는데 문제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방 관리들은 마오쩌둥에게 잘 보이려고 농산물 생산량을 거짓으로 보고했거든요. 실제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서류상으로는 풍년이었던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년에서 4년 사이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인공기근이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연히 마오쩌둥에게 돌아갔고 그는 당 주석 자리는 지켰지만 실제 권력에서는 밀려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엄청난 인구와 경제적 가능성을 갖춘 나라였죠. 하지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은 국가 운영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였어요.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난 마오쩌둥. 하지만 그는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64년 그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가 나왔는데 바로 마오쩌둥 어록이라는 책이었죠. 작은 빨간 책이라고 불린 이 책에는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을 담은 427개의 명언이 들어있었고 손바닥만 해서 누구나 들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10억 건 넘게 인쇄됐는데 이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찍힌 기록이었거든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곧 닥칠 폭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 계속되는 추진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느꼈고 급진적인 쇄신 프로그램을 계획했죠. 당 안에 숨어있는 반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망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1966년 그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영구적인 문화 대혁명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죠. 사구를 타파하라고 외쳤는데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습관을 모조리 부숴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앞에 젊은이들을 세웠어요. 마오쩌둥에게는 든든한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완전히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 린베오가 있었고 신문과 방송을 움직이는 그의 아내 장칭이 있었거든요. 원래 배우였던 장칭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됐습니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마오쩌둥의 부름에 열광적으로 달려왔어요. 스스로를 홍위병이라 부르며 빨간 완장을 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손에는 작은 빨간 책을 들고 마오쩌둥의 말을 외치면서요. 수백만 명이 베이징으로 몰려들었고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직접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충실한 집행자가 됐습니다. 처음 공격한 건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는데 이들은 구질서의 상징으로 찍혔거든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맞고 앞에서 모욕당했습니다. 장칭은 학생 집회에서 폭력을 대놓고 부추겼어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때리면 당연한 것이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때리면 그건 선한 사람에게 영광이라고요. 이런 말로 폭력이 정당화됐습니다. 몇 주 만에 혼란은 학교를 넘어온 사회로 퍼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미친 짓은 중국 전국의 도시와 성으로 번졌죠. 수천 명씩 몰려다니는 홍위병들이 거리에서 부르주아나 반동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표적이 되는 이유는 말도 안 됐어요. 날조된 혐의로 또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이유, 중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 심지어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반혁명 분자로 몰렸거든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쟁회의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앞에서 모욕당하고 고문당하고 맞았으며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가장 잔인한 건 피해자의 친구와 친척들이 직접 공격을 지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공산당 이전 중국과 연결된 모든 것들, 수백만 권의 책, 예술작품, 역사 기념물이 부서졌죠. 수천 년 문명의 흔적이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1966년 12월 26일 마오쩌둥의 73번째 생일 파티에서 그는 전면적인 내전을 선포했습니다. 당 간부들을 숙청하고 혁명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거였죠. 이 위원회는 문화대혁명 지지자들, 오직 마오쩌둥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군대도 숙청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문화대혁명은 훨씬 피비린내 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1967년 한 해에만 약 25만 명이 죽고 75만 명이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1968년에는 계급 청산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회 계층이 영향을 받았죠. 추가로 3천만 이 투쟁회의에 끌려갔습니다. 문화대혁명의 핵심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인물 중 하나가 됐어요. 마오쩌둥이 라이벌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혼란은 당 최고 위층까지 닿았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류샤오치가 가족과 함께 투쟁회의에 끌려가 홍위병에게 앞에서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1969년 당대회에서 총리 저우 언라인은 류샤오치를 범죄적 반역자, 적의 간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파업 파괴자라고 욕했습니다. 망연자실한 류샤오치는 7개월 후 감옥에서 숨졌죠. 다른 주요 희생자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실용주의자이자 개혁가였던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그는 트랙터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그의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은 홍위병에게 몇 달 동안 고문당하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평생 마비가 됐습니다. 다른 많은 고위 관리들이 숙청됐는데 그 중에는 미래의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도 있었어요. 저우 온라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로 살아남았지만 그의 양녀 순에이 씨는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저우 온라인은 앞에서 비판하지 않고 옛 동료들에 대한 탄압을 지지했어요. 이건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마오쩌둥과의 개인적 관계는 불안정했거든요. 마오쩌둥은 저우 온라인의 인기를 부러워했지만 정부를 운영하고 중국의 외교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로는 저우 원라이가 아닌 충성파 국방장관 린베오를 지명했어요. 1968년 7월 마오쩌둥은 홍위병에게 목적을 달성했으니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싸움은 몇 년이나 계속됐어요. 최종적으로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은 알려지지 않은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가했고 중국의 문화유산을 엄청나게 파괴했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깊은 상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지나친 행동은 마오쩌둥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가 믿는 지도부 내부는 거의 없고 그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마오쩌둥과 국방장관 린베오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몰락시키려는 음모로 의심했거든요. 1971년 린베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중국을 떠나기로 합니다. 가족과 함께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지만 비행기는 몽골에서 떨어져 탑승자 전원이 죽었어요. 인민해방군 내 린베오의 옛 동료들은 곧바로 숙청됐습니다. 린베오가 사라지자 저우원라이 총리의 자리와 권위는 더욱 높아졌죠. 외교관 출신이 아니었던 마오쩌둥은 저우원라이가 국내의 화합을 회복하고 해외와의 교류를 이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저우원라이는 일련의 외교 정책 성공을 감독하며
자신의 위신과 인기를 더욱 높였어요. 1945년 이후 유엔에서 중국의 자리는 대만,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화민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내전이 끝난 후 망명하면서 세운 나라였죠. 하지만 1971년 수년간의 외교적 노력 끝에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공산당 중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인 대만의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1960년대 이후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차가워졌어요. 핵무기를 가진 두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국경 충돌이 있기도 했죠. 첫 번째는 1969년 동쪽에서 일어났지만 나중에 싸움이 신장으로 번져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저우 언라인은 이제 세계의 또 다른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화해는 1971년 미국 탁구팀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대받으면서 시작됐어요. 1949년 이후 미국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저우 언라이 총리의 개인적인 환영을 받았고 그는 이기고 있던 중국 팀에게 모든 경기에서 이기지 말라고 재치 있게 지시했죠. 이 방문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받습니다. 저우 언라이의 표현을 빌리면 양국 간 우호 교류의 문을 연 것이었어요. 핑퐁 외교의 바탕 위에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닉슨은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지만 양쪽 모두 소련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관계 개선을 원했거든요. 그 결과 1949년 공산당이 권력을 잡은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의 무역 금지가 풀렸습니다. 1973년 저우 언라이의 오랜 동맹이었던 덩샤오핑이 장시성에서 쫓겨나 있던 중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마오쩌둥이 그의 복귀에 동의한 겁니다. 1974년 덩샤오핑은 다시 부총리가 되어 저우 언라이와 외교 정책 및 국정 운영에 긴밀히 협력했죠. 건강이 나빠지고 의심병이 심해지면서 마오쩌둥의 당 장악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라이벌 중 한 명보다 오래 버틸 거예요. 장제스의 거대한 초상화가 한때 천안문 광장을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진 후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는 대만에서 권위주의 정부를 이끌었어요. 그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중국 본토를 되찾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장제스는 1975년 4월 타이베이에서 87살로 죽었죠. 같은 해 8월 중국은 강한 태풍을 맞았습니다. 허난성에 폭우가 쏟아져 수십 개의 댐이 무너졌어요. 그로 인한 홍수로 수백만 채의 집이 부서졌지만 당국은 이 재난에 대한 보도를 막았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2만 6천 명이에요. 최근 추정치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한창일 때 지은 댐의 붕괴는 과거의 실수를 비극적으로 떠올리게 했죠. 1975년 중국 공산당은 현대화론자와 충성파로 나뉘었습니다. 현대화를 이끄는 덩샤오핑, 저우 언라이 등은 이제 문화 대혁명의 최악의 만행을 부추긴 사인방을 앞에서 욕하고 있었어요. 이 사인방은 모두 마오쩌둥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이 이끌었고 정치 이론가 장춘차오, 문학 비평가 야오원 위안, 노동운동가 왕홍원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당이나 국가기관의 핵심 자리를 맡고 있었죠. 중앙문화대혁명 소조를 통해 그들은 신문과 라디오부터 혁명적 오페라와 연극까지 국영 매체를 넓게 쥐고 있었습니다. 사인방은 현대화 세력에 맞서 싸우며 그들의 선전기구를 반혁명 우파로 찍힌 덩샤오핑과 저우 언라이에게 돌렸어요. 자신의 유산을 지키고 싶었던 마오쩌둥은 사인방 편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1976년 1월 저우 언라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저우 언라이는 일찍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늦추기 위해 직접 끼어들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보다 오래 살겠다는 그의 결심이었죠. 1949년부터 중국 총리로 일한 저우 언라이는
공산주의 중국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은 그를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불렀고, 능숙한 외교관이자 안정 세력으로서 외교 정책을 만들고 국가 현대화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실수를 줄이려는 그의 시도는 한정된 성공만을 거뒀어요. 그의 유산은 마오 시대 중국의 재앙과 피할 수 없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우 언라인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4월 4일 군중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4인방의 공격에 항의했어요. 다음 날 군대가 광장을 치우기 위해 투입됐고 약 40명이 잡혔습니다. 저우 언라이의 동맹인 덩샤오핑이 이 소동의 주범으로 찍혔고 다시 한번 쫓겨났죠. 당 지도부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년간 심장과 폐질환을 앓아온 마오쩌둥이 센넨 으살로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마오쩌둥 말고는 지도자를 알지 못했어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죠. 7일 동안 100만 명의 방문객이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에 놓인 마오쩌둥의 시신을 지나갔습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은 화거펑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영감을 주지 못하는 당 간부였고 위신과 개인적 권위가 부족했죠.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마오쩌둥의 미망인 장칭이 이끄는 4인방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마오쩌둥 통치의 최악의 지나침을 보여주는 존재였거든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화거펑은 그들에게 맞서 움직였습니다. 1976년 10월 6일 4인방이 잡혔어요. 그들은 문화 대혁명의 혼란과 폭력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V로 중계된 재판에서 장칭은 열심히 자신을 변호했지만 4명 모두 반혁명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장칭과 장춘차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형량은 나중에 종신형으로 바뀌었죠. 1991년 장칭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끝까지 마오쩌둥에 충성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4인방에게 씌워지면서 위대한 조타수로서의 마오쩌둥의 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건드릴 수 없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중국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1977년 7월 화걸펑은 덩샤오핑을 두 번째로 복귀시켜 공산당 부주석으로 앉혔습니다. 이제 모든 추진력은 개혁가들에게 있었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약해진 중국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날카롭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농민의 평균 수입은 1년에 40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문화 대혁명 때문에 전국의 주요 자리들은 자격이 안 되는 군 간부들과 마오쩌둥 추종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들은 10년 동안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배운 사람들과 당 간부들은 시골로 쫓겨나 하찮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사회 기반 시설관 방치되고 황폐해졌습니다. 덩샤오핑은 해결책이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마오쩌둥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과 기술에 대한 개방을 주장할 거예요. 학생과 관료들은 해외 유학을 권장받았습니다. 목표는 저우 언라이가 제시한 4대 현대화, 즉 농업, 공업, 과학, 국방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었죠. 1978년 말 덩샤오핑은 공식적으로 정치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덩샤오핑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덩샤오핑은 마침내 중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상 본 적 없는 변화였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이 지금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수억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중국은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10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명이 고통받았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시기를 통해 중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념보다 실용이 중요하다는 것, 개인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권력에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날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은 여전히 금기에 가까운 주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오쩌둥의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하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도 그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참회하며 살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광기에 휩쓸린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언제쯤 중국은 문화 대혁명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